저는 오늘 제 집이 누군가에게 팔릴 뻔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허락도 없이, 제 사인도 없이,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그 오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간접흡연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뭐든 익숙해지니까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입니다. 수진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수진이에게는 남편 민호와 7살짜리 아들 준우가 있습니다. 준우는 제 유일한 손주입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아이입니다. 저는 준우를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수진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회계사입니다. 민호도 직장을 다닙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두 사람 다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준우를 자주 돌봅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가고 저녁까지 봐주고 수진이가 퇴근하면 준우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전혀요. 손주를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우는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손 씻고 와. 준우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한 알, 배 반 개.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할머니, 다 씻었어요. 준우가 거실로 왔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제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래, 우리 준우 잘했어. 어서 먹어. 준우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우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만화가 나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로봇 만화입니다. 준우는 과일을 먹으며 화면을 뚫어지게 봅니다. 저는 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를 기억할까? 이렇게 과일 깎아주던 할머니를, 만화 틀어주던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준우가 과일을 다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나 가방 정리해야 돼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까? 네. 준우는 현관에 놓인 유치원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가방입니다. 로봇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연필 케이스, 크레파스, 스케치북, 알림장, 물병. 저는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알림장을 펼쳐봅니다. 내일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준우야, 내일 색종이 가져가래. 네, 할머니. 저는 알림장을 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레파스 케이스 옆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 A사 용지를 접어 넣은 것 같은 크기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우. 제 손주 이름입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준우 선생님이 보낸 안내문일까요? 아니면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일까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A사 용지 3장. 빽빽하게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왜 이게 준우 가방에? 저는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102동 503호.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 주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입니다. 매도인 박영자 주민등록번호 57만 324-2. 제 이름입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매수인 강민호 주민등록번호 85만 615-1. 강민호. 제 사위입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만화 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우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왜 제 집 매매 계약서가 준우 가방에 들어있는 거죠? 왜 매도인이 제 이름이죠? 왜 매수인이 사위 이름이죠? 저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금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이. 계약금 금 5천만 원 계약 시. 중도금 금 2억 원 2025년 1월. 잔금 금 2억 5천만 원 2025년 3월.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 금액이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4억 5천만 원. 맞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인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인, 매수인 강민호인. 매수인 칸에는 사위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제 도장도 없었습니다. 초안. 그래, 이건 초안입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빠뜨린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제가 착각한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빠뜨린 것도 착각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제 집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사위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이게 준우 가방에 있었을까요? 실수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넣은 걸까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저는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크레파스 케이스 옆에. 그리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준우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다 정리했어요. 응, 다 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제 얼굴은 굳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딸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수진아, 너 엄마 집 팔 생각 있니? 아니면 사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민호야, 이 계약서가 뭐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해였다면 어쩌죠? 만약 제가 잘못 본 거였다면요? 그럼 저는 괜히 가족을 의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됩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알아봐야 해.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왜요?
아니야. 그냥.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준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집.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제가 혼자 지켜온 집. 그 집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우를 놓아주었습니다. 준우는 다시 만화를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이 될 겁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준우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준우 잘 놀았어.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아, 잠깐 들어와 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부 털어놓아야 할까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만 봤습니다. 시계바늘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심장처럼.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왔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준우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준우, 할머니 집에서 재미있었어? 응, 할머니랑 만화 봤어. 수진이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수진이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수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구겨진 블라우스, 무거운 가방. 회사에서 고생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고 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괜찮아요, 엄마.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니야, 어서 앉아. 금방이야. 저는 수진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준우도 따라왔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밥을 퍼서 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많이 먹어. 저는 수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우는 옆에서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우리 준우 대단한데. 응. 그리고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어. 재미있었겠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요. 준우 가방에 들어있던 그 서류에 대해서요. 그럼 누가 넣은 걸까요? 사위 민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우가 있으니까요.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순 없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준우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또 보자. 네. 수진이와 준우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와 준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준우가 앉아있던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만화가 나오던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준우 가방에서 나온 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매도인 박영자, 매수인 강민호.
왜 그게 준우 가방에 있었을까요? 누가 넣은 걸까요? 실수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실수일 리 없습니다. A사 용지 3장이 들어간 하얀 봉투가 실수로 들어갈 리 없습니다. 게다가 봉투 겉면에는 박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쓴 겁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넣은 걸까요? 목적은 뭐였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에 오늘 본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준우 가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발견. 매도인 박영자나. 매수인 강민호 사위.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원 2025년 1월. 잔금 2억 5천만 원 2025년 3월. 저는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기억해야 하니까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하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할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바뀐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도장 없이 명의가 바뀔 리 없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누군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건 아닐까요? 혹시 제 서명을 위조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도장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빨간 천으로 쌓인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도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 박영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장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영자. 매수인 강민호. 왜 사위가 제 집을 사려는 걸까요? 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알고 있을까요? 남편이 장모 집을 사려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도장 케이스.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동사무소에 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요. 제 집이 아직 제 명의인지 확인하려고요. 동사무소는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일찍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102동 503호요. 신분증 주세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박영자님 맞으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저한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0원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읽어봤습니다. 맨 위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102동 503호. 그 아래에 소유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영자 주민등록번호 57만 324-2.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적혀있던 날짜가 떠올랐으니까요. 잔금 2025년 3월. 지금은 2024년 10월입니다.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딸한테 물어봐야 할까? 사위한테 직접 대면해야 할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해였다면요? 혹시 계약서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면요? 그럼 저는 괜히 가족을 의심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대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본인 동의 없이 계약서 작성. 재산 처분 동의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인. 그게 뭐지? 저는 클릭했습니다. 글이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지. 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누군가 저를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진단 후견인. 본인 동의 없이 후견인.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후견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의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적었던 내용 아래에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박영자 아직 4명의 맞음. 성년 후견인 제도 검색. 혹시 누군가 나를 후견인 대상으로.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지? 딸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제 직감을 믿어야 할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를 돌봐주러 갈 때도, 수진이가 준우 데리러 올 때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준우 잘 놀았어. 저녁 먹고 가.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 물어봐야 하지?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수진이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마 못 챘을 겁니다. 수진이는 너무 바빠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읽고 법률 상담 게시판도 찾아봤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집 팔 수 있나요? 가족이 부동산 계약서 위조했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 악용 사례.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가로채는 일, 부모 몰래 집을 파는 일, 심지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는 일까지. 저는 그런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그럴 리 없겠지.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돈 앞에서는 특히 더 변하니까요.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준우를 돌봐주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3시에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준우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간식 뭐예요? 오늘은 호떡 해줄까? 와, 좋아요. 저는 부엌에서 호떡을 구웠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준우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호떡을 접시에 담아 준우한테 주었습니다. 준우는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준우가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것도, 이 집이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도. 준우가 호떡을 다 먹고 입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가방 정리할래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준우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또 봉투가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알림장, 색연필, 크레파스, 물병. 봉투는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알림장을 펼쳤습니다. 내일 준비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응, 왜? 지난번에 가방에 있던 종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종이? 네. 하얀 봉투 있었잖아요. 아, 그거 누가 넣었어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우야, 넌 그거 누가 넣었는지 알아? 몰라요. 근데 아빠 친구 아저씨가 할머니 집 얘기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 친구? 네. 그 아저씨가 아빠한테 이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지난주요. 할머니 집 왔을 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주에 사위가 누군가와 이 집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날 외출해서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문자로 엄마, 오늘 민호가 짐 좀 가져간대요. 열쇠 놔둘게요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위가 친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야,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요. 숫자 말했는데 어려워서 기억 안 나요. 그래. 고마워, 준우야. 네. 준우는 다시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이 집을 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초안은 실수로 준우 가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아마 사위 친구가 넣었을 겁니다.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위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수진이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법률상담센터. 예전에 이웃이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저기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집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팔릴 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는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인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매 계약서 초안이 작성됐어요. 본인 동의 없이요? 네. 제 서명도 없고 제 도장도 안 찍혀 있어요. 계약서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손주 가방에서 나왔어요. 우연히.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매수인이 누구신가요? 제 사위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멀쩡해요. 가족이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거나 후견인 신청을 언급한 적은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불안하다고. 하지만 의심스럽다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요? 네.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려요.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니. 저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요. 평생 법과는 인연 없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준우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했어요? 응, 할머니 친구야. 친구요? 그래. 내일 만나기로 했어. 할머니도 친구 있어요? 응,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준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준우랑 재미있게 놀았어. 수진이는 준우 손을 잡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내일. 엄마 좀 바쁠 것 같아. 준우 못 봐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병원 좀 가려고.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정기검진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 가는 건데요. 하지만 수진이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그래. 수진이와 준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뭐라고 할까요? 제 걱정이 기우라고 할까요? 아니면 심각하다고 할까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이 검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도 누군가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저처럼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남편과 제가 30년을 모아서 산 집, 남편이 세상 떠난 후 5년 동안 제가 혼자 지켜온 집,
이 집이 정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은 제 것이에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일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아니라 6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는데요. 오전 9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작아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법률사무소 문패가 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박영자라고 합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이세요? 네. 저는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일어나서 변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가득한 책장.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주 가방에서 나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제 신분증.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서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매도인, 즉 어르신 서명이 없잖아요. 도장도 없고요. 그럼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요? 가족이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거나 건강검진을 권유했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어르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박영자, 57만 324-2입니다. 변호사가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네. 법원 전산을 확인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심각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누가요? 언제요? 아직 신청은 안 됐어요. 하지만 서류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어르신을 피후견인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그 사람이 어르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어르신 동의 없이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고요?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요? 누가 그런 짓을? 신청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통은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위였습니다. 분명 사위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매수인도 사위였고 후견인 신청도 사위일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무슨 조치요? 첫째, 어르신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둘째, 후견인 신청 저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제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족과 대화하셔야 해요. 가족이요? 네. 딸분과 사위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를 만나야 한다니.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줬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누군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박영자. 당신은 68년을 살아왔어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7시쯤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7시 수진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우는 민호가 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준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순 없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수진아. 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변호사 명함. 수진아, 이거 봐. 저는 계약서를 수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엄마 집을. 이게 왜? 어떻게 엄마한테? 준우 가방에서 나왔어. 지난주에.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진짜예요. 너 정말 몰랐어? 네. 전혀 몰랐어요. 민호가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민호가 요즘 이상한 행동한 거 없어? 이상한 행동이요? 응. 엄마 집 관련해서. 수진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엄마 집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떤 얘기? 엄마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크지 않냐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그랬어. 네. 저는 엄마가 이 집 좋아하시니까 그냥 사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아니면 몰래 진행하려고. 수진아,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내용을 종이에 적어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흔적이라고. 수진이가 종이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누군가 엄마를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래. 변호사가 그러더라. 후견인이요?
왜요? 후견인이 지정되면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대. 엄마 동의 없이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그런 짓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민호를 제대로 못 봤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데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저,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저는 수진이를 안고. 한참 후 수진이가 진정했습니다. 눈을 닫고 코를 풀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민호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야지.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응, 엄마 집에 있어. 엄마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30분 안에 와.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민호 곧 올 거예요. 그래. 제가 물어볼게요. 엄마 대신.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게.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말이 끊겼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앉아요, 민호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이게 뭡니까? 저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당신 이름도 적혀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진아, 이건 어머님 집을 왜 팔려고 한 거야? 어머님 허락도 없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먼저 설명부터 해요. 사실은 제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네. 회사가 어려워져서 투자를 해야 했어요. 투자? 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 친구, 좋은 기회. 이런 말들 뒤에는 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팔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제 생각은 이랬어요. 어머님을 작은 집으로 모시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제 동의는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게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는 제 동의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몰래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는 뭡니까? 민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누군가 쟤를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호, 대답해. 내가 한 거야. 수진아, 내가 어머님을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어머님 재산 가져가려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범죄야. 이건 범죄라고.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신뢰를 배신했어요. 제 집을 빼앗으려 했고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습니다. 민호 씨, 여기 사인하세요. 이게 뭡니까? 제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예요. 앞으로 당신은 제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네. 민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씨, 이제 나가세요. 어머님, 당분간 제 집에 오지 마세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나가세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도 당분간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집에 먼저 가 있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집을 빼앗으려 했어요. 어머님을 후견인 대상으로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안 됐잖아. 엄마가 막았잖아.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딸. 이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피해자입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는 이 집을 지킬 거야. 네. 이 집은 엄마 거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일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고마워, 수진아. 민호가 잘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말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민호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수진아, 넌 민호와 살아가야 해. 준우도 있고.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각서에 사인했고 후견인 신청도 막았습니다. 제 집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딸의 남편이 장모를 배신했습니다. 손주는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자야, 잘 지켰어. 우리 집. 그렇게 말해줬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박영자로.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